과 안전, 관성과 관성의 법칙. 자,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짝 했죠. 맞지? 관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알짜임이 0일 때의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성에 의한 현상, 관성의 크기라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인 건데, 저기서 말하는 관성력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관성력이란 이겁니다. 그 좌표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리학에는. 무슨 소리냐면 관찰자가 관찰자별로 자기가 느끼게 되는 공간의 느낌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된 사람은 정지된 사람의 기준으로 온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운동 중인 관찰자는 운동 중인 관찰자 기준대로 관찰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성가신 개념으로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관찰자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동일한 물리 법칙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법칙이나 공식은 똑같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가속 운동 중인 애들은 평형 개념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개념이 관성력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느껴지는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껴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 2까지 혹 진짜 나는 공대 쪽으로 이공계로 갈 거다 해서 물리학 전공으로 끝까지 달렸다. 그럼 물리학 2에 되면 우리가 원운동 같은 거 시키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관성력의 힘을 있다고 치고 평형 관계로 설명하면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 관성력의 개념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어떻게 가요? 버스나 지하철 혹은 봉고차, 부모님 차. 대중교통을 탈 일은 있잖아요, 이제. 대중교통을 타게 될 때 이 차량이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가속 운동을 할 때 버스 손잡이는 어느 쪽을 향하죠? 차가 앞으로 점점 빨라질 때 손잡이는 뒤로 쏠리죠. 요렇게 쏠리잖아. 자, 이 버스 손잡이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저 손잡이에 가해지는 힘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죠?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요 줄이 당겨주는 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텐션이라 그래서 T로 보통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저 버스 손잡이는 중력과 장력의 두 힘을 받아서 이런 형태로 해서 앞쪽으로 알짜힘을 받게 됩니다. 즉 합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짜힘 때문에 이 물체는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질량이 힘을 받았으면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알짜힘의 크기는 요 손잡이 질량 M에 가속도 A만큼의 힘을 받는다고.
요때 이제 뭐 요거 요런 중력에 대한 탄젠트 값 형태로 해서 각도가 딱 일정하게 잡혀서 얘는 손잡이는 버스와 함께 앞으로 점점 빨라져가면서 쭉 가겠지. 버스가 등가속도 운동한 다음에 요 각도가 일정하게 딱 잡힌 채로 쫙 가질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세상이냐?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버스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버스 밖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손잡이는 가속 운동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자, 버스 안에 타고 있는 A 입장에서는 관찰자가 다르죠. 얘는 지금 가속 운동 중이죠. 버스랑 같이. 맞지? 얘는 정지되어 있는 애고. 얘가 보는 입장에서 이 손잡이는 정지해 있어야 되죠. 나랑 같이 운동 중이잖아. 내 눈앞에 딱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채 멈춰 있잖아. 그러면 얘가 볼 때 정지 상태이려면 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돼야 되잖아. 합력이 0이어야 되죠. 맞지? 그러려면 그 합력이 0이게 맞추려면 이 가속 관찰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관성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뒤쪽으로. 이해가 돼요? 이 관성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다? m A가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얘랑 반대쪽.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 관성력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업 마치고, 여기는 사실은 층수가 짧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하면 진짜 대박으로 잘 됩니다.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잘 돼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내려갈 때 자신이 다리 힘이 자신 있다. 스쿼트 자세 추천하고요. 스쿼트 자세 뭔지 알죠? 소층 기마 자세. 나는 다리 힘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방 있잖아요. 책가방. 요 손에 들고 앞으로 나란히 딱 하고 있어 보세요. 요렇게. 1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팔이 훅 내려갔거든. 왜? 1층에 딱 멈추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가속도가 어디를 향하죠? 실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느려져서 멈춰야 되니까 위를 향하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느 쪽으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밑으로. 그러니까 가속도의 질량 곱한 것만큼 무게가 순간적으로 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다 1층에 도착하면 순간적으로 몸이 훅 무거워지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으면 뼈로 받쳐주니까 무게를 본격적으로 못 느껴요. 근데 스쿼트 자세는 무릎을 90도로 꺾고 있으니까 어때야 돼? 허벅지 근육으로만 버텨야 되잖아. 엘리베이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방 들고 있으면 훅 내려가요. 그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유로 들어. 위에서 쫙 떨어질 때 가속도가 어디로 생겨요? 밑으로 중력 가속도만큼 생기죠. 그럼 관성력의 방향은 위로 여러분들 몸무게만큼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자이로드로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0이네. 중력만큼 관성력 생겼잖아. 그래서 자이로 드롭이 쫙 떨어지는 동안 우리는 무중력인 것처럼 의자에서 몸이 붕 뜨죠. 근데 그거는 같이 자이로 드롭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현상이지. 밑에서 보고 있는 애는 그냥 자유 낙하하고 있는 거잖아. 무중력인 거 아니죠. 근데 자이로 드롭 안에서는 그런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관성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관성력의 가장 확실한 예시가 원심력입니다. 여러분들 원운동 하려면 실제로 어느 쪽으로 힘이 가해져야 돼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럼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생기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사시는 가속도가 생기죠.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생겨요? 원의 바깥. 그게 원심력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게 관성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마치고 집에 갈 때 엄마 차 타고 출발한 몸이 쏙 뒤로 쏠리지. 출발한다 가속도 생겼으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의자 자동차 카시트 쪽으로 확 밀어붙이나? 아닌데 우리 몸이 확 파묻히잖아.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뭐다? 관성력이다. 실제로 있는 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얘만 느끼는 가짜 힘이 관성력입니다. 크기는 알짜 힘의 크기랑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 운동량이고 충격량은 그 작용한 시간의 곱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봐봐.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기도 하죠. 맞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분의 뭐? M분의 F잖아. 그죠? 가속도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값인 게 여기에서 오늘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옵니다. 요 뒤에 부분 있잖아요.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공식이 된다.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 어떻게 적을 수 있죠? M 델타 V 벡터는 뭐가 되죠? F 델타 T가 되네. 맞죠? 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출발합시다. 자, 첫 번째. 운동량. 운동량이란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량으로 일종의 운동관성의 크기라고도 봅니다. 그럼 여기 봐봐. 자, 그래서 봐봐. 운동이라 그랬으니까 V죠. 맞지? 물체니까 뭐야? 질량 M이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게 뭐다? 운동량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그러면 속도도 있고 운동에너지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운동량이라는 귀찮은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더 도입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속도만으로는 정확하게 운동 자체를 표현할 수 없죠. 왜? 공기 입자가 시속 100km 가까이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엄청나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느낀다 못 느낀다? 왜? 걔는 너무 질량이 작거든. 걔네들이 와서 막 부딪히는 힘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공기의 압력인데 크기도 너무 적고 우리는 원래 이 압력에서 태어난 채로 살고 있잖아. 이거 우린 잘 못 느끼죠. 맞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에너지라는 개념은요, 너무 손실되는 확률이 커요. 맞지?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막 마찰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저항 등등등으로 해서 막 열로 새버리잖아. 그러니까 충돌과 관련되는 충돌이나 분리되는 입장에서 운동을 그 다음 운동을 예측하기에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운동량이라는 이 개념은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충돌 과정에서 보존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때 그 충돌 이후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되게 단순합니다.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얼마나 단순한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첫 번째 예제를 드릴게요. 3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 중입니다. 자,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죠? 자, P는 mv잖아. 질량 몇 킬로야? 속도 얼마야? 운동량의 크기는 6. 단위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위를 그대로 곱하 했었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 참 잘했어요. 너무 쉽죠? 이거 뭐 갑자기 밥 아저씨가 또 야, 여러분들 밥 아저씨 아냐? 그 머리 보고 이 그림 그리던 거. 참 쉽죠라는 밈으로 영원히 인터넷 세상에 살아계실 우리 밥 아저씨. 내가 너희들 나이 때 한참 EBS에서 그림 그리시던 분이고 2000 몇 년인가 할 때 2010년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제 그 아저씨 그 미술 되게 유명한 미술가, 그래서 그분의 미술 작품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린 것들 하나도 안 팔고 그 재단이 가지고 그냥 전시회만 하고 있어. 참 쉽죠. 드립으로 30분 40분 만에 그림 하나 뚝딱. 자, 운동량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당연히 벡터니까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충격량. 임팩트라 그래서 대문자 I를 우리는 물리량의 개념으로 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충격량입니다. F 델타 T. 봐봐. 운동량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였다면 충격량의 단위는 공식 봐봐. I는 FT잖아요. 그럼 단위가 뭐가 될까요? 얘도 별도의 단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시간 단위는 세컨드잖아.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가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근데 일단 요거는 계산하는 것보다 요거 좀 유도해 봅시다. 자, 물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통합과학 이상 레벨에서 물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도 뻔한 질문입니다. F는 MA죠. MA 자, 델타 T. A 델타 T.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A 델타 T. A 델타 T. 가속도의 시간 곱하면 뭔데? 야, 여기 봐라, 여기. A 델타 T는 속도 변화잖아. 델타 V잖아, 델타 V. 자, M 델타 V. 맞죠? 델타 V는 V 마이너스 V0잖아. 분배 법칙으로 분배하면 요렇게 되죠?
MV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여기 있네요.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요렇게 되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쓸 식은 사실은 요 식이에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크기의 변화량이죠. 맞지? 맞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요 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나중 충격량은 처음 충격량 더하기,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다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무슨 식이게? 이 식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1번씩 곱하기 질량 한식이에요. 1번식이 뭐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1번식. VT식. 뭐? V는 V0 더하기 AT죠. 맞지? 여기에 질량을 다 곱해봐봐. MV가 뭔데요? P죠. MV0가 뭔데요? P0지. F 되겠지. 사실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얘랑은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라는 말은 어떻게 해도 된다. 어떤 식으로 써먹어도 된다. 같은 단위니까 더하거나 빼도 된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잖아. 그때 얼마만큼의 실제로 운동이 변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값이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물체에 6N의 힘을 몇 초 한번 줘볼까요? 2초? 2초 동안만 줘볼게요. 자,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6kg/s 였다. 그지? 자, 여기 보면 내가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다? 12Nm/s죠. 맞지? 자, 충격량의 크기는 12Nm/s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P0 플러스 I는 P의 P죠. 게다가 얘는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더하면 된다. 그지? 그럼 얼마? 18kg/ms가 3kg 곱하기 V가 될 거니까 따라서 V는 6m/s가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 전혀 다른 풀이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풀이. 자, 요 문제 일로 좀 가져와 볼게요.
힘의 크기가 6N이잖아. 그러면 얘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2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겠네요. 맞지?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죠? 눈 넘어간다. 빨리 커피 마시고. 자, 그러면 봐봐.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 V0 얼마? 2 더하기 가속도 2 곱하기 시간도 2. 맞지? 그럼 얼마?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데 왜 이런 똑같이 어차피 이렇게 풀어도 나오는데 왜 굳이 이런 거를 택했느냐면 이 공식 자체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빨리 필기. 됐을 테니까 그 다음 단계.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맞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M1인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수평면을 굴러가고 있고요. 그 직선상의 조금 더 앞에 M2인 물체는 다소 느린 V2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직선상이니까 충돌하겠죠. 따라잡아서 M1과 M2는 딱 충돌을 할 겁니다. 자, 충돌하는 순간을 잘 생각해 보면 작용 반작용을 적용받겠죠. 충돌 순간 1번 물체가 2번 물체를 밀어낸 F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2번 물체도 1번 물체를 밀겠죠. 뒤로. 맞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서로가 주고받은 시간이니까 동일한 시간을 적용받겠죠. 0점 몇 초든 0.0 몇 초든 그지?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진단 말. 당연히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죠. 맞잖아. 그러고 난 다음의 최종 운동 상태는 자, M1인 물체는 속력이 좀 느려져서 V1-의 속력을 운동할 거고, 그지? M2는 좀 더 빨라진 V2-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뭘 떠올려도 되냐면, 그, 쇼트트랙 개주할 때 그 장면 떠올리면 돼. 막 타고 가다 따라붙어서 쭉 엉덩이 잡고 쫙 밀어버리잖아. 그럼 앞사람은 그게 타치잖아요. 개주의 쇼트트랙에서. 그럼 앞사람은 순간적으로 쫙 밀어주는 힘으로 쫙 달려나고 뒤에 사람은 슥 브레이크 잡히면서 들어오잖아. 이걸로 계속 교대 하잖아. 밀어주는 거. 그거 생각해도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자, P0.
M1 V1이고 얘는 M2 V2죠. 맞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은 얘는 플러스 F 델타 T인데 얘는 중요한 거 마이너스 F 델타 T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 운동량 얘는 M1 V1 다시가 될 거고 얘는 M2 V2 다시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잘 봐봐. 그러면 우리 요식을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잘 봐봐. 요렇게 잘라서 한번 보자. 얘만 놓고 볼게요.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다시 이 식 맞는 식인가요? 맞지? 맞죠? 자, 요쪽만 보자.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 다시 맞나요? 더하면 앞쪽에 뭐가 남죠? 자, 이렇게 더하면 요거 날아갈 거 아니야. 자, 앞쪽에 남는 거 M1 V1 더하기 M2 V2는 자, 뒤쪽에 남는 거 자, 요거 이 식 자체의 해석이죠. 뭐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계. 맞지? 자, 얘는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계죠.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봐봐. 요거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거 대신에 즉 요 두 개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얘는 그림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도 나올 수 있느냐? 자, M1하고 M2가 합쳐서 V로 운동할 수도 있죠. 그지? 그러면 요 뒤에 식이 뭐로 바뀔까? 이 경우는. 요 뒤에 부분에는 바뀔 수 있죠. 이 경우는 M1 플러스 M2가 V의 속도로 운동한다로 식이 바뀔 수 있겠지. 맞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M1, M2인데 얘는 이쪽으로 V2 2-인데 얘는 이쪽으로 V1 2-가 되면 튕겨 나올 때도 있잖아. 그지?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건 요 방향성입니다. 지금 계속 다 모든 과정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 보면 알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우린 이 식에서 V1 2-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일 때는 M2 V2 2- 마이너스 M1 V1 2-의 형태로 식이 마무리되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거나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계는 어떠하다? 같다. 그러니까 운동량은 충돌하고 상관없이 보존된다죠. 알겠어요? 요게 에너지나 속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개념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 나중에 물원에가.
실제로 여러분들 물원, 옛날식 물원에서는 수능에서도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진자 형태로 찰흙 덩어리를 매달아 놓고 뒤에서 총알이 날라와. 총알이 나무도막에 틀어 박혔을 때 얘가 올라가는 높이. 총알이 찰흙 덩어리를 관통하고 지나갔을 때 얘가 올라가는 높이. 날라오는 총알 질량이 같다면 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순수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 옛날에는. 요런 멈춰있는 진자의 찰흙 덩어리 M 똑같은 형태로 M 찰흙이 있고 여기에 질량 M이 총알 M이 V로 날라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H만큼 올라가고 대신에 총알이 여기 박혔어. 얘는 총알이 뚫고 나왔어요. 그때 올라가는 H-하고 요거 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는 거죠. 얘는 결국 뭐야? 날라오던 총알의 운동량이 박힌 총알과 전체 그러니까 여기에 총알이 딱 박히는 순간 운동량 보존으로 라지 V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걸로 운동 에너지 삼아서 위치 에너지 올라간다가 돼. 그럼 얘는 얘가 뚫고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게 되는 V-는 얘랑 얘 합쳐서 요 운동량이 되겠죠. 그지? 그렇게 구해서 MV- 가지고 운동 에너지 구해서 높이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얘가 더 높게 올라가요. 그지? 근데 총알은 되게 가벼울 거니까. 예, 요런 식의 문제들을 다루게 될 때 옛날 수능에서는 자, 에너지 전환 보존 개념하고 동시에 운동량 개념이 같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냥 이걸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 개념으로 구하면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운동량 보존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전반부의 이론적 배경은 여기까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쉬었다 와서 안전에 대한 개념, 이거랑 관련된 안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실사례의 적용 개념 배우고 아마 뒤에 좀 시간 남는 거는 요 다음 챕터 앞부분 한 챕터 정도 더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 추가할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하면 같은 힘을 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F를 일정하게 주게 될 때 델타 T가 커지게 되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도 커지게 된다는 거지. 어떤 게 있느냐면 팔로스로우라는 게 있어요.
배드민턴이나 여러분들 각종 운동 종목을 할 때, 실제 동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라고 여기서 그 운동을 딱 멈추나요? 아니면 쫙 이어지게 하나요? 쭉 이어지게 하지. 배드민턴만 쳐봐도 알잖아. 스매싱을 딱 때릴 때 여기서 때린다고 여기서 딱 멈추나? 끝까지 쫙 돌리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맞지? 왜 골프든 뭐 어른들 하는 골프든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로 남자들이나 여자애들이나 학교 체육 시간에 실기 시험에 농구 드리블 배우잖아요. 농구 학교에서 배울 때 되면 체육 실기로 드리블 하기 뭐 런닝슛 하기 골밑슛 하기 보통 3개 실기 치잖아. 드리블 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뭐 이제 중학교까지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드리블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공 튀기던 거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요? 공을 때렸죠. 막 손바닥으로 때렸지. 잘 튕겨? 안 튕기죠. 이제 농구 좀 해본 남자아이들. 중학교쯤 되면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공을 손목 스냅을 살려서 쭉쭉 밀어주죠. 때리는 게 아니라. 봐봐. 힘은 때리는 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시간이 어떻게 돼? 짧게 주잖아. 근데 공을 밀면 쭉쭉 밀잖아. 그러면 결국 힘을 가한 시간의 곱의 합이 충격량이고 그게 운동량의 변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길게 눌러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운동의 팔로스로우랑 함께 이제 나오는 게 각종 대포나 총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단순하게 그 원주민들 그 대롱에 이렇게 넣고 훅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 관이 길면 길수록 결국 이 관에서 밀려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지. 조금이라도. 그러면 같은 화약을 터뜨려서 어차피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포탄이 날아가고. 그때 포가 길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화약을 밀어주는 힘을 더 길게 받게 되잖아. 이거 관만 정확하게 잘 뚫어 놨다면 관을 더 길게 하는 게 결국 힘을 더 길게 받아서 더 멀리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탱크나 뭐 대포 이런 것도 포가 아니면 총 같은 것도 총이 길면 길수록 같은 총알을 써도 더 멀리까지 날아가고 더 관통이 더 잘 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이게 짧아지면 그만큼 관통력이나 이런 거에서 손해를 보겠죠. 총알의 속력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그런 점에서 일부 온라인 게임은 오류가 많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소총 긴 거랑 요즘 군인들 쓰는 짧은 카빈이라는 총이랑 같은 총알 써도 카빈이 데미지가 적게 나오는 게 맞아요. 요런 것들이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거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나오는 챕터는 여기입니다. 충격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개념 자체로 5개념을 가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충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게 되는 평균적인 힘의 크기를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교에서 재난수영이라고 보통 한 번 정도 수영장을 갔었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거의 못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에 가면 하지 말라는 짓거리가 두 개 있죠. 그리고 남자들은 죽어라 안 지키죠. 뭐랑 뭐게? 수영장에 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그렇죠. 다이빙 금지. 왜 다이빙을 금지시키는지 알아요? 밑에 사람이랑 부딪히면이 아니야. 땅까지도 안 들어가죠. 웬만큼 다이빙에서는. 그치.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봐봐. 다이빙을 성공한다라는 거는 점프를 해서 물에 쫙 닿였죠. 여기서 쭉 들어가서 여기서 멈추잖아. 쭉 들어가서 멈춘 뒤에 그때부터 부력을 받아서 둥실둥실 떠올라오지. 이 과정에서 자, 요 그래프 한번 내가 요새 마음이 삐뚤한가? 왜 그래프가 안 반듯해요? FT 그래프에서요. 다이빙에 성공을 했을 때는 아까 쭉 들어가서 멈춘다 그랬잖아. 쭉의 시간이 필요하죠. 힘이 일정하게 가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가해집니다. 약간 표준 도수 분포 그래프처럼. 그럼 봐봐. 이 그래프 지금 FT 그래프니까 결국 이 그래프 밑넓이가 뭐다? 받은 충격량이겠죠. 맞지?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배치기.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이제 아랫배가 아릿하게 짜릿하게 느낌이 전달돼 오죠. 배치기란 다이빙을 성공해서 쭉 들어간 게 아니라 겁먹고 머리를 덜 숙인 죄로 물 표면에 철퍼덕하고 운동이 끝난 거죠, 그냥. 그지? 다이빙을 성공하면 쭉이잖아. 실패하면 철퍼덕하고 끝나죠. 이건 무슨 소리다? 다이빙을 입수해서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어떻다? 짧죠. 다이빙 성공했을 때에 비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물에 닿기 직전에 가지는 속력은 똑같겠지. 질량도 똑같잖아. 그죠? 질량과 속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멈추게 하려면 결국 이 넓이만큼의 그래프 넓이가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여기는 짧잖아. 넓이를 똑같이 그려야 돼. 그쵸? 중요한 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다이빙 실패했을 때의 평균적인 힘은 요 빨간 사각형의 넓이로 잡을 거 아니야. 맞지? 다이빙에 성공했을 때는 대략 요 하늘색 사각형의 넓이처럼 구해지겠죠. 이게 뭐다? 충격력의 차이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물풍선 가지고 놀잖아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물폭탄이라면서, 그죠? 친구가 던진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 맞지? 이렇게 받아줘야 되죠. 그렇잖아. 그러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늘리는 거죠. 안 터뜨리려면. 선생님 취미로 야구한다 그랬잖아. 이제 보통 이제 포수를 많이 보고 가끔씩 이제 다른 포지션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뭐 티보 같은 것도 해봤을 거 아니야. 뜬공 받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날라오는 공 받을 때 실수하는 거. 쭉 공 날라온다고 받는다고 쫙 받으면은 탱. 맞죠? 이제 뭐 티보는 포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프로야구 포수들 딱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피구 해봤잖아. 빠르게 날라오는 공을 나가면서 빡 받으면 어떻게 돼? 탱 튕기죠. 어떻게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덜 아프고 안 튕겨나가게 공을 받을 수 있죠? 그쵸? 이거지 이거. 뒤로 빼면서 받잖아. 그지? 농구 같은 거 패스 받을 때도 어떻게 받으라 그래요? 땡기면서 받으라 그러지. 맞잖아. 이게 땡기면서 받으라 그러잖아. 포수들도 보면 여기서 이래 받아요. 살짝 땡기면. 안 그러면 이거 손 아파요. 아무리 포수가 끼는 글러브가 두껍고 실제로 포수가 공 맞을 때 손바닥이 없는 여기로 받는다 해도 아프단 말이야. 이래 받아. 그러면 뜬공 받을 때도 이렇게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래야지 덜 튕겨나가. 무슨 소리지 알겠어요? 충격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일정한 충격량에 대해 대탈티를 느리면 어떻게 된다? 충격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응? 무슨 소리다? 최대한 시간을 늘리면서 멈추네. 잘 생각해봐. 각종 운동화 브랜드에 보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술들, 테크놀로지들이 많죠. 미국 나이키사 같은 경우 한 서너 가지 되죠. 뭐 이제 운동화 종류마다 뭐 에어, 줌에어, 뭐 루나론, 뭐 등등등 뭐가 많지? 이름이.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보통 부스트라고 부르는 이 스티로폼 비슷한 재질로 보통 충격 흡수를 하고, 뭐 에어가 들어있다든가 뭐 젤이 들어있다든가 다양하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모든 공통점은 사실 이거죠. 쿠션감이라는 게 결국은 발바닥이 땅에 닿여서 멈출 때까지의 뭐를 늘려주는 데 집중하는 거다?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시간을 늘림으로써 받는 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시간을 못 늘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한 3주쯤 뒤면은 설날이죠. 설날이 되면 이제 연예계 역조공의 끝판대장 아육대가 하는 명절이죠. 육상 경기 하는 거 생각해 봐봐. 겨울철엔 춥다고 밖에서 안 있단 말이야. 실내 체육관에 쓴다고. 그러면 실내 체육관 대각선 끝에서 끝까지 뛰게 하는데 문제는 관성 때문에 달려나갈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도착점 뒤에다가 이렇게 매트리스 쿠션을 세워놓죠. 거기서 이제 푹 쉬는 푹 하면서 멈추라고. 그지? 거기에 돌침대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사고 실험이 벌거냐 이런 게 사고 실험이지. 진짜 사고가 나겠죠.
왜? 단순한 저 델타-T가 짧으니까 힘이 큰 거야. 돌침대는. 그거예요. 아까 배치기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데서 물에 떨어진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물에 떨어지면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충격을 받아요. 다이빙에서 실패하면. 그래서 다이빙 할 때 머리나 이렇게 꼭 이렇게 막아놓고 뛰어야 돼. 특히 높은 다이빙. 응? 전에 뭐더라? 동아시아 뭐 다이빙 대회인가 거기에 그 회전력 부족해서 다이빙 선수들 등에 떨어진 선수 다이빙 가서 막 돌잖아. 자기가 점프를 좀 부족하게 해가지고 회전 바퀴수가 부족해서 등으로 풍덩 빠지는 선수들 좀 있었단 말이야. 물에서 나왔는데 등 벌. 왜? 슉 들어가면 되는데 철퍼덕. 맞지? 그럼 물도 심하게 튀고. 짧고. 그게 다 안전인 거죠. 실제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요? 선생님 대학교 때 난 이 동네 살았고 학교는 저기 금정구 장전동이었으니까 꼭 늦잠 자서 지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철저히 지키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택시의 60%에서 80%까지 차지하던 H사의 S모델 택시는 절대로 안 탔습니다. H사의 S로 시작하는 모델이 있죠. 우리나라 중형 국민차. 택시가 SUV가 있냐? 소나타죠. 왜냐하면 그 당시 CF가 뭐였냐면 소나타랑 독일 A사의 같은 사이즈의 차량, 보통 숫자 6이 적혀 있는 모델, 독일 A사의 6 모델, 이 두 대를 충돌 실험하는 거를 CF로 찍었어요. 가상이겠지. 설마 그렇게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 리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CF 장면에서 꽝 달려도 두 차가 꽝 박아. 독일 A사의 모델은 앞쪽 엔진룸 부분이 어느 정도 쫙 찌그러 들어가면서 부서져. 근데 우리의 자랑, H사의 S 모델은 앞에 범버 기스 나는 느낌 외에는 하나도 부서지는 것 없이 그대로 A사의 모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 그거 보고 S 모델 한 번도 안 탔다. 완전히 모델 체인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탔어요. 왜냐면 야, 그 범벅하냐. 자, 충돌을 한다라는 말은 힘을 전달받아야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차가 찌그러지면 일단 첫 번째로 차가 찌그러지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전달받아야 되는 힘의 크기도 주는 것뿐더러 차를 찌그러뜨리는데 힘이 사용이 되잖아. 그럼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힘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자, 여러분들 놀이동산에서 범벅 한 번은 타봤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산수 계산만 해봐. 범벅카와 S 질량 차이 어마어마하죠. 속도 차이 어마어마하지. 부딪혀서 멈춘다고 생각해 봐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범벅카에서 친구 녀석의 옆구리를 들이받은 친구 허리가 어떻게 돼요? 휘청하죠. 왜? 특히나 범벅카는 찌그러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힘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안에 사람이 휘청하잖아. S 모델은 그걸 타고 행여나 사고라도 나면 죽겠구나를 느꼈어요. 하필 공대니까 머리 쪽이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저 모델을 타면 죽겠구나. 예, 진짜 철저히 안 탔습니다. 그 모델은. 언제 이제 그 회사 차를 조금씩 타기 시작했느냐.
차가 너무 엉망이라서 잘 부서진다는 광고를 보고 조금씩 탔어요. 어차피 큰 사고 나면 100% 되실 거고 짤짤한 사고 나면 차가 찌그러지 나까지는 안 오겠구나. 교통사고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예시들은 잘못된 얘기는 하겠죠, 광고나. 근데 이제 그 광고 제작사의 생각은 그거지. 우리 차는 이만큼 튼튼하다. 독일 차와 견주어서도 튼튼하다. 개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한번 봐. 124조. 자동차 에어백, 자동차 범퍼, 자전거 안장, 운동선수의 그 격투기 할 때의 보호대, 멀리뛰기 할 때 착지할 때의 무릎 동작, 포수가 공 받을 때, 놀이 매트, 쿠션 보호대, 뾱뾱이. 사실 전부 다 뭐다? 결국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장치들이다? 늘려주는 장치들이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 단원을 할 때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종종 내주기도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KBS인가에서 다큐 3일이라서 그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 선생님 어릴 때는 그게 서울에 있었거든요. 대전에 안 있고. 그 서울에 있었던 그 카이스트의 학교 축제 장면에서 나왔던 거를 요즘에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종종 내주던데 뭐냐면 나무젓가락과 노란 고무줄만 가지고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 만들기. 그치.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카이스트에서 TV에 나왔던 장면은 뭐냐면, 재료는 상관없이, 계란을 그 카이스트 본관 건물 5층인지 6층인 높이인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안 깨진 팀 중에서 가장 빨리 떨어진 팀이 상금 받아가기였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낙하산 같은 걸로 속력을 줄이면 안 깨질 수는 있는데 1등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낙하에 가깝게 떨어지되 궁극적인 뭐야? 계란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외부 구조물이 찌그러지면서 힘을 받아줘야 돼. 힘이 계란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냥 나무젓가락하고 고무줄만 가지고 이제 그 다단계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를 우리 생각에 그냥 바깥에 공 같은 거 만들고 고무줄로 안쪽에 계란 싸고 있는 케이스랑 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웬만해가지고 고무줄이 휘청하면서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독일 A사의 차처럼 외부에서 적당히 부서지면서 시간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그 구조를 짜서 실험해보고 반복 실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면 되는지 알겠죠. 땅에 도착했을 때 이걸 이제 힘을 받아가면서 이게 멈출 때까지 천천히 이걸 이제 받아서 너무 심하게 안 흔들리게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이제 다단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은 뭐다?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뭐 요즘에 보면은 선생님이 워낙에 아디다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디다스 운동화 요새 새로 나오는 거 보면 막 밑에 이상하게 얼기설기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기가 없는 타이어. 그 펑크나지 않는 타이어라 그래서 고무 섬유로 이렇게 층층층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충격 흡수하게. 안에 공기로 충격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 구조들이 결국은 이런 거에 의한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까지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안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25쪽부터 한번 풀어봐봐.